세 번째 챕터에서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의 사례입니다. 지적장애와 뇌전증을 동반한 중복장애가 있는 어머니, 비장애인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A씨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아 가족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줍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부족할 때가 많아 식비와 생활품, 외식비 등을 수시로 A씨의 소득에서 지출하곤 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외삼촌과도 왕래가 잦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는 외삼촌의 말에 본인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하거나 남동생의 금전 요구가 있을 때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건네주는 바람에 도넛 가게에서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가 모두 해결하는 등 가족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의 P씨는 A씨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위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가족에 의한 금전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수급비만으로는 가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A씨와의 상의 끝에 일정한 금액을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인 P씨가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지원인과 당사자, 지원기관의 담당자가 모두 함께 모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정기예금으로 남아있던 430만 원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신탁하여 가족의 무분별한 금전 요구를 예방하고 평소 가족들의 지출 항목과 액수를 고려하여 생활비를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입금해 필요한 카드 대금, 통신비, 용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눈에 보이는 성과는 가족들로부터 무리한 금전 요구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전을 요구했던 외삼촌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의 월 수입을 고려한 계획적 지출과 저축으로 약 1,100만 원가량의 자산이 모이기 시작했고 청년기인 당사자의 미래를 위한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은 당사자가 가족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지원인, 지원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신탁재산 안에서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씨의 요청으로 신탁재산을 활용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당사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B씨의 사례입니다. 30대 중반까지 가족과 생활하다가 주 돌봄자였던 어머니의 질병으로 시설에서 약 20년간 거주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B씨는 최근 주거지원센터에 입주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설에서 거주할 때에 가족과 종종 왕래했지만 캔이나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등의 저장 강박이 심해지면서 가족과 갈등이 심화되어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당사자의 금전 관리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갑상선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며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고 당뇨에 대한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와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주거지원센터의 소속의 H씨는 B씨의 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장애인 연금과 생계급여 등의 수급비가 점차 쌓이자 목돈 관리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금전관리 경험이 없는 B씨가 목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갈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사자의 안전한 재산 보관을 위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B씨에게 소개하고 신청하였습니다. B씨의 일상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센터 직원인 H씨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서비스의 신청 목적대로 별도의 사용 지원 없이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1,000만 원을 일시 신탁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관한 금액은 향후 틀니 제작 비용, 간병비, 진료비 등 당사자의 의료비 지출이 필요할 때 실비로 지급받기로 했지만, 서비스 이용 약 3개월 후 당사자가 수시로 체크카드를 주며 용돈을 요구하며 고집을 내세우는 등 주거지원센터에서의 체계적인 금전관리 지원이 잘 되지 않아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용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정해진 요일에 약속한 금액을 잘 사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주 1회 5만 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 계획을 세우고, 최초 신탁했던 당사자의 목돈이 유지될 수 있게 월 지출 후 발생하는 잔액은 수시로 입금하는 내용으로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눈에 보이는 성과는 당사자가 용돈이 지급되는 날과 금액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용돈을 추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또다시 주 1회 받는 용돈을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요청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당사자의 특성과 지출 패턴을 고려해 주 3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게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다시 변경한 결과, 현재는 이러한 계획에 잘 적응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소비 습관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 상환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C씨의 사례입니다. 과거 이웃 주민으로부터 수급비 갈취, 휴대폰 사기 피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채무가 발생한 C씨는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최근 출산하였지만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 쉼터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6개월 된 딸은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되었고, 남편이나 원가족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사자에게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있고, 금전 피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지원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C씨가 거주하며 언어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K씨는 당사자가 향후 쉼터 퇴소 이후에도 안전한 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당사자가 딸을 직접 양육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에 근로소득을 잘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하였습니다. C씨의 채무 상황과 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K씨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지원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우선 보유하고 있는 예금 1,000만 원과 근로소득 전액을 공단에 신탁하여 각종 생활비와 통신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약 3개월 후 당사자는 LH 입주의 당첨으로 쉼터에서 퇴소하게 되었고, 자립으로 인해 쉼터에서는 지출되지 않았던 관리비, 가스 및 전기요금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주 단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던 중 과거 발생한 채무로 인해 급여와 생활비 통장이 압류되어 필요한 금액을 비정기 교부를 통해 모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눈에 보이는 성과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는 점과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임대료와 공과금 등이 미납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월 지출 후 잔액은 공단 계좌에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향후 당사자가 딸과 거주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 자금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인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후견인이 지원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후견인의 활동 종료나 사례관리기관의 사례 종결, 기관 내부 업무 분장 변경 등으로 최초 지원인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공유하시면 지원기관 담당자가 신규 지원인에게 제출 서류와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 사항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지원인은 챕터 2에서 소개한 지원인 신청서에 변경으로 체크한 후 변경 사유를 기재해서 지원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원인 변경에 따른 지원인 간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자신의 지원인이 변경된 것과 이를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목적자금 사용을 위해 신탁재산의 전액 인출이나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어려움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의 해지 의사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위탁자인 경우 종종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강요로 본인의 온전한 의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원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공단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당사자 및 지원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반환 후 신탁재산 활용처, 향후 재산관리 방안을 확인한 후에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신탁재산의 반환은 계약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사전에 자녀재산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해지 사유와 신탁재산 지급 희망일, 지급받기 원하는 계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지 신청서에는 위탁자, 수익자, 지원인의 서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배분금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방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탁재산 배분금을 사용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정산보고 증빙서류란에서 증빙서류 제출 범위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공과금 미납 시 개인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직결되어 생활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공과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전에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상 수립되지 않은 비정기 배분금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계약에 따라 비정기 배분금에 대한 정산 보고 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은 월 2회 내로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의 지급을 위해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에서 선 지출 후 확보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에서 후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지출 날짜, 내역, 금액이 제시된 영수증, 통장 인출 내역, 문자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제출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명칭에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액수와 무관하게 발달장애인 또는 당사자의 부모가 보유한 돈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재산의 수익 창출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도입 목적이 당사자가 소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개, 지원인의 역할 및 임무,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즐거운 경제생활을 위해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지원인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